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용준입니다. 오늘 조윤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러 또 부산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네.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윤희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34년째 재직 중이고요. 현재는 3학년 담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수시 원서 써요. 몇 년 남으셨어요? 학교 2년, 선생님은? 네. 지금 올해가 지나고 나면 네. 정년까지 2년 반이 남고요. 네. 지금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네. 올해 말이 1차 이제 저 임기 종료인데 임기가 몇 년인데요? 3년이요.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좀 정교들랑 비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교원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학교에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그 9월 4일 날 선생님들이 그 요즘에 교권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날마다 연일 심각하고 슬픈 소식을 막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강화시켜달라고 집회도 하고 나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날도 교사가 있어야 될 곳은 아이들 옆이다 해서 나가지 않았던 교사.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려나요?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약자는 뭐예요? KOTU, KOTU TU, 대한교조. 대한교조. 네. 네, 대한교조. 이거에 대한 호응은 어때요? 학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근데 그리고 선생님들은 몇 %나? 선생님들 아주 소수겠죠, 아직은. 네, 아직은 소수고 네. 사실 이게 뭐 제가 3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 단체가 3년 된 단체는 아니에요. 네. 2008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교사 노조고요. 네네.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야 교사가 무슨 노조냐 무슨 노동자야 뭐 네네. 이런 생각을 가졌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교조 또는 교사 노조 연맹 네. 그분들이 하는 게 다 노동조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조하고 격을 갖춰서 그 네. 격을 맞춰서 교육부나 뭐 다른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네. 교사 조합이 아니면 노조가 아니면 네. 도대체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요구하거나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어서 네네. 도무지 그 노조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교사 노조로서 합법적인 단체로 그런 역할을 하고 네.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국적인 조직입니까? 네. 어느 정도 전국적입니까? 현재 뭐 인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네. 전국에 7개 시도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경기, 네. 그리고 경남, 인천, 네. 그리고 충남, 대전, 그리고 호남 쪽은 어떻습니까? 광주 지부가 있습니다. 광주가 있어요.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부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한교조, 네. 노동조합이라는 쓰지 않고 교원조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에 생긴 거는 결국 정교조의 문제 아닙니까? 그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40, 50대가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좌파적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 40대 50대가 진짜 뭐 지금의 야당 이재명 쪽을 많이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지지하고 있고 지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정교조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본인이 느끼기는 어떠세요? 그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네. 선생님 가르친 사람이 40대 50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교조 키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정교조의 처음에 거의 시조처럼 여겨지는 게 저는 사실 이해찬 네.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래서 막 저희는 해찬들 이렇게 부르고 해찬들은 먹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열린 교육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교실이 어떤 엄격한 규율이나 이런 거 없이 네.
거의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자유가 아니라 좀 방종에 가까운 그런 수업 태도라든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는 자라서 교사가 됐고, 네. 예, 그 친구들이 학교에 컴백해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확고한 교육관, 가치관, 이기보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그때 주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의랄지 뭐 역사관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보수적 관점, 가치 이런 것보다는 혁명, 혁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그것이 마치 광장에 쏟아져 나와야만 정이 있냐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된 세대가 40대 또는 30대 후반 네. 뭐 그렇고 그들이 교육받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전혀 무관하지 않은 얘기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당신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정확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해찬에 대해서 그 30대 후반 40대 50대가 열광을 했고 또 반대로 이해찬은 해찬들 뭐를 안 네. 먹을 정도로 반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찬의 교육 정책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이었죠. 네. 그의 교육 정책이 뚜렷하게 한 게 구체적인 게 뭐였 때문에 그게 반대라고 또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과도한 자유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 인권이니까 네, 그렇게 학생 쪽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자유라는 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네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내가 자유를 누릴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코도 때리고 네. 뭐 상대방은 상관 안 하는 거죠. 내가 네.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과도한 자유가 네. 결국은 방종으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어떤 지켜져야 될 음. 기준 같은 것조차도 흔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이제 뭐 지금은 교사 인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에 상대하기 교권 침해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학생 인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특히 이해찬이 한 거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네네. 그것도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교수님께서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선생님들이 거의 구타에 가까운 체벌을 하시기도 하지 않았나요? 구타 체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이코라 그래서 뭐 네. 그냥 뭐 정신병자처럼 때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무차별한 체벌이나 네. 기준 없는 학생 인권 조례는 몇 년도에 나왔어요? 2010년 2010년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네. 막 그 존중받지 못하고 네. 체벌이 너무 과도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존중받게 하기 위한 뭔가 그런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학부모들 일부가 지금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러면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교권 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네. 일각에서는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지금 교권 침해가 나타나는데 네. 그게 그러면 당신들 말처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통계가 제가 오늘 그 통계도 그래서 네.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나중에 화면 보면 이제 좀 예. 힘들고요. 네.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나온 그 이후에 굉장히 교권 침해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부정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게 쉽게 동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해요. 뭐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뭐가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교권 침해 사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학생인권 조례가 그 작동하고 있던 지역의 건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네. 그 증가율도 올라갔고 건수 자체도 많아졌고 좀 일반들이 또 잘 모르니까 좀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 그럴까. 정교조가 처음 생길 때는 저 뭐 동봉투 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촌지 금지. 촌지 금지 이런 거 시작했다. 좋은 반응도 받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네.
참교육은 누가 내세운 거야? 참교육. 정교조에서 내세운 정교조에 내세운 네. 거니까. 교육 본질은 뭐예요? 교육 본질 교육 본질 회복 운동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네. 교육 본질은 뭐예요? 그럼 너무 교육 본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네. 교육 본질이 뭐예요? 교실 안에서 네. 학습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배운 만큼 평가도 이루어지고 아, 배우고 시험 치고 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공교육 회복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그럼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공교육 회복. 그럼 사교육이 지금 뭐 킬러 문항도 생기고 있는데 이 그러면 공교육이 회복돼야겠는데 그렇죠. 사교육은 어떻게 없애야 돼요? 사교육을 저는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사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차피 음. 공교육은 한 교실 안에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이 모여서 네. 거기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뭐 필요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더 할 수 있게 수월성도 지켜줘야 되는데 수월성이 뭐예요? 더 뛰어난 교육. 그걸 수월성이라고 해요? 예, 예. 네. 수월함, 더 뛰어난. 뛰어난 거. 예. 네. 그런데 지금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네. 중간 정도의 수준의 대략 그 눈높이를 맞춰서 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그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많은 배움을 떨어지거나 더 더 위에 수월성이 있는 애들은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생의 네, 수업을 듣는 학생의 반은 자고 싶지 않지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겹거나 너무 쉽거나 네, 너무 뭐 제가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제가 대한민국 제가 잘 알죠. 1954년생인데 대한민국 제일 좋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학생이 그때도 네, 학교에서는 들을 게 없다. 그쵸. 학교 가서 자고 네. 학교 집에 가서 가해 선생님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면 사교육, 공교육 회복, 사교육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제가 아직 장관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뭐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걱정을 해보지 않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3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원을 보낸 적도 있죠. 보낸 적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가면 학원은 했지만 가해는 안 시켰어요. 과외는 제가 했어요. 제 아이는 제가 가르쳤었어요. 어. 그래서 보통은 피가 섞이면 가르치는 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사교육의 그 학원을 보내봤더니 네.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이 괜찮았어요. 음. 작은 아이는 학원이 잘 안 맞아서 결국 제가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사교육이 저는 이게 보완제라고 생각해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은 대체제가 아니라 공교육은 뭐 사교육이 사라져야만 공교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교육이 보완된다. 네네 미처 다 그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네. 일정 부분은 또 사교육이 들어와서 그거를 음.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EBS 교육은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요새 수능이 EBS에서 거의 나요? 네, 많이 반영이 되죠. 그냥 제가 영어 문제 풀어도 너무 어려운 게 있더라고. 어렵죠. 네. 뭐 킬러 문항은 아니더라도 뭐 네. 되게 막 비비고 와갖고 네네네. 그런 게 많아요. 네. 또 EBS 지금 수능은 거의 다 EBS 납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EBS에서 발간되는 교재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몇 개의 교재를 특정해서 그 교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거기에서 제시문이라든가 문제 유형 같은 걸 수능에 반영하겠다. 그런 몇 개 교재를 이렇게 지정해 주죠. 아, 수능에 수능에 EBS 교재에서 몇 %나요? 대충. 과목 따라 다를 텐데요. 그대로 나진 않아요, 절대로. 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제시문은 어떤 경우에는 좀 인용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게는 그때 당시에 사교육을 없애고 EBS가 그런 사교육을 거의 다 대체하겠다라고 정책이 나온 적이 있었죠. 벌써 한 수년 전인데요. 네. 그때는 거의 80% 네. 정도까지 EBS가 반영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EBS. 학교에서도 EBS 보여주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EBS 안 보고 안 듣고
또 아,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인강으로 예, 배우니까. 예,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그 킬러 문항을 대비해서 고가의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었던 거죠. 이제 고액의 사교육은 조금 잠재울 수 있었지만 음. 결국은 EBS가 또 다른 거대한 공룡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작년에 저 고3 학부모여갖고 네. 뭐 대학을 보냈는데 담임이 맡아서 그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싼 거래. 한 2천만 원까지도 있고. 그래서 모교이신 이하여대 이대 나온 여자신데 이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 뭐 저는 저 정치학 사회과학을 하고 그랬는데 역사 뭐 그런 윤리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 또 그 출제위원 이런 것이 정교조에서 해갖고 우리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좌파적인 교육, 6.25에 대한 잘못된 교육 그런 것은 아주 그게 고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EBS가 거대한 공룡이 됐는데 네. 그 EBS는 도대체 누가 건드리고 누가 필터링 할 거냐, 누가 검열할 거냐를 제가 문제 제기를 몇 번 했어요. 아니 근데 문제 제기만 하면 되지. 대안을 제기를 해야지. 대안을 EBS를 저한테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KBS는 없애도 EBS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EBS의 컨텐츠를 검열하는 누군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구체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사장부터 사실은 유시민 그, 언니, 네, 누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걸 방조하면 결국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네, 네. 그러니까 국어, 영어 그런 제시문 또 제가 제 사회문화를 담당하는데 사회문화도 사실은 거기 나오는 제시문들이 어떤 내용이 읽으면 저절로 뭔가가 이렇게 스며드는 제시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그 김주성 총장하고 친한 강기영 교수인가? 네네. 그게 EBS 이사로 갔죠. 그분이. 네네네. 네, 그분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길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뭐 학적부 문제 무슨 학적부 얘기를 해볼까요? 학적부라는 것이 그게 학적부가 악이 됐어. 예. 근데 학적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같이 뭐 주입식 교육만 받고 한 것보다 학적부 테스트하고 그러면 너 뭐 읽었어 그런 것도 보고 좀 주관 질적 평가라는 걸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암기만 아니고 저는 얼마나 입시 지옥에 살았냐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해라고 대학 쪽 떨어지고 재수할 때도 가해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뭐 농담으로 또 하나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음악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13579 뭐 이렇게 외워갖고 선생님이 나한테 옹달샘 그러면 옹달샘은 내가 딱 다 써야 돼. 그리고 사회 과목 역사 과목은 책을 2개 사고 하나 거의 까매. 외우느라고. 네. 그리고 밤을 새고 링거 요새 말로 링거 맞으면서 공부했어. 근데 그 학적부는 왜 문제예요? 난 학적부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용정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임프루브 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는 책 읽은 거 없습니다. 로빈스 크로스 하나 읽었나? 한국 문학 단편 문학을 하나 몇 번 읽고 거의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책 읽으면 안 되지. 요새는 SNS라고 책을 안 읽지만 그때는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 학적부가 왜 문제예요? 일단 제가 용어 정정부터 용어 하겠습니다. 학적부 아니에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예, 그래서 일명 생기부. 생기부가 있고 학적부가 있어요? 학적이라는 건 그냥 없어요? 학적부라는 용어는 일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입학사정관 시험이 학적부랑 네네네. 입학사정관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죠. 네. 생기부를 보고 이제 이를테면 정량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수학 능력 또는 정량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다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정량평가를 뭐래?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예전에 원래 취지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잠재력. 예,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정성 평가를 그몇 했는데 년 뽑았어. 그런 애들. 근데 얘는 문제는 2, 3등이지만 네. 가능성이 있어요. 뽑았어.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겠다고 돼 있는 전형이 음. 입학사정관 전형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이제 아버지 잘 둔 아이가 엄마가 대신 써준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명문대학을 간다 말이죠. 요새 아빠 찬스. 챗봇 다 쓰겠네. AI가 쓸 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과연 그 아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때 입학사정관이 우리나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입학시험을 면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진짜 입학사정관이야. 네. 그러니까 걔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뭘 하나 다 없어. 보고서 아, 얘 진짜 끼가 있네. 여기 국문과 들어가도 돼. 그래서 구경대 국문과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은 그게 뭐 정량적인 거란가 하여튼 그런 뭐 그런 걸 좀 포함시켰어. 100% 이게 완전히 그냥 정성만 하시는. 됐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 평가를 했더니 네. 떨어진 아이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근거가 뭐냐 도대체. 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 생기부가 훨씬 화려한데 왜 나를 떨어뜨렸느냐에 대한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거죠.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도 또는 대학 입학처에서도 근거가 필요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잠재 능력 평가고 정성 평가이지만 네. 성적이 엄청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성적. 성적에 무슨 성적? 내신 성적. 내신 성적. 그게 내신 이제 성적. 이를테면 정량 평가인 셈이죠. 내신 성적이요? 네. 내신적인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의 정량적 평가 결과인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또 뭐 봉사활동은 몇 시간 했느냐 심지어는 헌혈은 몇 회 했느냐도 평가한 거고 그렇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잠재 능력과 미래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게 그래서 학생부인데 조국의 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라고 사용되는 생활기록부가 아빠 찬스 들어가죠, 엄마 찬스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 면접이나 논술을 봐주는 그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이제 네. 학년부장이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걔네들의 생활기록부를 들고 그걸 제가 읽어보고 아이한테 예상 질문을 하면서 실제 대학에서 하는 면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생활기록부를 들고 왔는데 거의 책 한 권.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쭉 보니까 봉사활동 뭐 몽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읽은 책은 거의 대학생들이 이거 읽었을까 싶은 뭐 아담 스미스의 책부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왕창 발휘했고. 아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교사인 제가 봐도 뭐 눈이 휘둥그레질 네, 네, 정도인데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대학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작성된 생활기록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들 스스로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금 사실상 없어졌어요. 이름도 좀 나쁜 거로 쳐져. 예,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잠재 능력, 뭐 인재,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등등. 제가 할 때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그 시골 애들 추천이 예,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거 있고요. 네. 지금도 미래 인재 전형, 뭐 지역 특성 뭐 전형 이런 식으로 미래 인재는 이해가는데 지역 특성은 뭐야?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부경대학 같으면 부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부경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좀 넘어가서 네. 교수님은 저는 예비고사 세대예요. 네. 교수님 뭐예요? 저는 학력.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네. 이게 어떻게 왜 바뀌었어? 문제가 뭐야? 예비고사는 사실은 일정한 선만 넘으면 그렇죠. 대학별 고사로 이제 본고사가 있었잖아요. 잠깐 질문. 그럼 지금도 예비고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런 예비고사나 학력고사는 사실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외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능력이니까 그냥 저희 누나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웨덴을 가는데 스웨덴 유학 가게 돼 있었어요. 고3 졸업하고. 근데 예비고사를 본대. 우리 누나 예비고사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고. 아니, 기본 그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뭐지 예비고사나 그 학력고사는 네. 이제 시험을 보면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정한 양의 암기 없이는 사실 지식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게 기본이죠, 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서 기본적인 절대적 학습량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창의력도 나오고 사고력도 나오고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기본 없이 절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뭐든지 외워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 데서는 그 다음 단계 고차원적 사고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착안해서 나온 게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수능을 쳐요. 저 9년 선배고 저기 박건비 선배는 예비고사 봤어? 우리 때는 예비고사 없었습니다. 그럼 대입 직접 본고사만 본 거지. 본고사. 근데 지금 예비고사 얘기하고 학력고사는 빼먹고 넘어가나요? 학력고사는 뭐야? 학력고사도 예비고사, 학력고사의 차이는 뭐야? 예비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차이야? 아니요. 그러면서 어떤 난이도의 폭 같은 것 자체가 예비고사는 아주 좀 낮은 허들이라고 한다면 네. 학력고사는 그 시험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 수험생의 줄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허들도 있고 낮은 허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고사는 합격만 되는데 학력고사는 예, 순위가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 그왜 순위를 만들지? 그럼 수능하고 뭐 차이가 있어? 수능은 말씀드린 학력고사 것처럼 수능의 차이. 학력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평가하는데 절대적으로 암기력이 큰 영향을 발휘했고 뭐가? 암기. 주어가 뭐예요? 학력고사 수능. 학력고사. 학력고사. 암기가 수능은? 수능 같은 경우는 뭘 외워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뭘 외워도 거꾸로 네. 수능 문제를 잘 맞게 가해를 시킨다던데? 그런 거 나오죠. 왜냐면 제가 아까 네. EBS가 거의 대부분 반영 교재로 사용돼서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EBS 교재를 이용한 사교육이 또 탄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거는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네. 그것이 적절히 공교육 안으로 오히려 또 사교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옛날에 소위 말하던 보충 수업 네. 그걸 요즘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럼 그 방과 후 수업을 야모라고 했었죠. 야 뭐지? 야간 자유 그건 학습. 그냥 자습이고 네. 보충 수업 같은 거예요. 네. 보충 수업은 그 전에도 있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수업을 추가로 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과 후 수업인데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방과 후 수업을 지금 그런 거를 영어 수학을 더 가르치는 데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영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애들은 운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사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능의 문제를 킬러 문항만 없애면 해결돼? 킬러 문항을 없애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 20대 80의 문제처럼 언제나 20대 80이 뭐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네. 뭐 어떤 집단이든지 균질한 집단이라고 모아놔도 결국은 거기 이렇게 구분선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더 지고 누구는 덜 지는 집단의 구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학교 현상에서도 문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좁혀놓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분명히 또 어려운 문제가 출현하고 그보다 덜 어려운 문제는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해도 아주 까다로운 문제 자체가 다 실종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번 9월 모의고사 엊그제 친 시험에서 교육부에서는 시험을 한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을 없애고 해봤죠. 네, 대통령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점수 결과는 안 나왔어요. 10월 5일 날 나올 텐데
가채점을 했죠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 자체적으로 가채점을 했는데 킬러 문항이 있어서 했던 시험 때보다도 네, 전반적인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래요. 네. 음. 물론 킬러 문항만 없으면 마치 이 공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해결될 필러 것처럼 문항을 없애면 일반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낮았어? 준 킬러 문항이 등장한 거죠. 아, 그러면 변별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고 이제 저는 사회문화를 가르치는데 사회문항 그 모의 시험이나 몇 점 맞아요? 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시험 봤더니 자기 67점 막 그러더라고. 아, 하도 문제 어렵게 저는 내요. 어쩔 때 실수하면 이제 하나 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고 아주 우수하시네. 근데 제가 출제를 하러 다닌 적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3학년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테크니컬하게 만점을 맞게 계속 지도하는 것도 저도 거의 스킬이 좀 습득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맞추는 편이죠. 저는. 선생님은 그 수학 능력, 수능 시험 시험 문제를 내려 들어갔어요? 수능 시험은 아니고 이제 다른 모의고사? 사설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 자유우파 선생님으로 막 명성을 알린 사람인데 걔네들이 넣어주네 그래도. 그때 한 10년쯤 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엔 제가 못 못 뛰었어요. 불려가요. 네, 지금은 거의 머저리티가 걔네들이다. 그렇죠. 거의 저는 미국에서 11년 10주를 공부했고 11년 10주 있었습니다. 11년 넘게 있어 10주를 공부했는데 10주가 쿼터제이기 때문에 한 쿼터를 더 한 건데 미국 SAT 뭐 보니까 네. SAT 시험 뭐 봐요? 저는 SAT를 본 적이 없어서 아니 SAT는 소문 그냥 귀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SAT 시험은 무슨 과목 보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유학을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어, 없고 그래서 SAT는 유학이 아니고 SAT는 미국 애들이 보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SAT는 제가 알기로는 수학하고 영어만 봐. 영어에서 뭐 링컨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하고 영어만 본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학하고 영어의 어느 정도 우리나라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국사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과목이 서너 개만 해야 되는데 교수님 같은 예를 들어서 모든 선생이 다 모의고사 시험을 출제하고 수능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이기질 때면 과목이 무지 많아. 또 뭐 합쳐지고 뭐 킬러 문항도 생기. 그래갖고 하는 거야. 과목을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신이라는 거 있잖아, 내신. 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진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할 수 있도록 수학하고 국어, 영어, 우리나라 할 수 없이 영어. 그래갖고만 해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아니면 수도 있을 것 역사는 같아요. 네. 그렇게 과목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의 과목은 네. 줄여서 음. 학생들한테 부담을 그러니까. 줄여주고 근데 이제 네,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화학 케미스트리 가르치는 선생은 가해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안 하는 그렇겠죠. 거지. 그래서 안 예, 하는 것 예. 같아. 그게 결국은 그게 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밥그릇 싸움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그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수학 능력 시험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저 9년 선배님 선생님 할 때처럼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을 못 믿고 대학에서 뭐 돈으로 하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들어갈 사람이 없고 대학이 많죠. 많으니까 그게 상황이 조건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이 필요한가? 계속 옛날 우리 선배님 저 1945년생이실 때 선배님이 그때 이제 예비고사도 없을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 저도 그랬으면 학교에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적이야 얘기하죠. 대학에 네. 맡겨라.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된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현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교사들은 왜 죽어 이렇게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으로서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참 안타까워요.
3명, 4명 죽었어요? 아니, 더 많아요. 오늘도 2건이나 4건. 오늘 2명이 또 극단적 선택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네. 어, 그게 이제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그거죠. 네. 학생 인권을 높여야 된다. 참교육, 정교조. 근데 또 예, 교권의 그 차이죠. 네. 그걸 이제 가덕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다들 그냥 다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교권 침해 건수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급격하게 그동안 좀 눌려있고 각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있던 아이들이 네. 학교로 오면서 이제 막 물러났던 게 한꺼번에 요수철처럼 튕겨나가듯이 이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눌려있다는 게 뭐야? 학생 인권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눌려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네. 코로나 때 전혀 뭐랄까요 통제도 없고 규칙도 잘 안 지키고 그렇게 거의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네. 개판이었는데 그걸 코로나 때 놔줬다. 아니 어떤 기재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각자 다 자기 집에서 모니터로만 코로나라는 핑계로 그렇죠. 학교에는 오지 못했으니까요. 학교를 오지 못했으니까. 네. 학교를 오지 못했어요? 못 왔죠. 학교 못 왔죠, 전혀. 네. 전혀 못 왔고 나중에 좀 풀어졌죠. 예, 풀어져도 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이런 온라인 수업을 했고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의 생활 통제가 거의 안 됐다가 3, 4년 정도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지금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초등학교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잡혀야 되는데 집에서 거의 집안 교육이 안 됐으니까. 방치된 상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규칙을 지키거나 선생님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뭐 자리에 앉아라 또는 뭐 친구랑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해도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네네. 그래서 얘 너 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아동학대예요. 네. 그리고 황당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면 아동 정서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공작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칼질이나 이런 게 익숙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화기 만들기를 위해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다가 손에 이렇게 좀 찔린다.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네. 너는 교사 자격도 없다. 애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우리 애가 손을 다 송곳에 찔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어느 정도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애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심하다.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초등학교. 뭐 수업 시간에 웃도리를 벗고 그렇죠. 뭘 먹었나? 뭘 시켜 먹었더라? 피자를 먹었더라? 그런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래도 그렇게 오면 어떻게 통제해? 통제를 못하죠 선생님.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 수업 안 하죠. 못하죠. 수업을 못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완전 그냥 개판이네. 혼자서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친 척, 이게 뭐 모르는 척, 네. 못 본 척하고 하는 거야? 그걸 예를 들어서 똑바로 안 앉아 뭐라고 체벌을 하면 아동학대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아우 오늘 문제 잘 풀었네 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칭찬하는 순간 학생인권조례 5조 위반이에요. 5조가 뭐예요?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마세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별이 되는 거죠. 학생인권 조례도 오늘 출력해서 들고 왔는데. 내 며칠 전에 뭐지? KBS의 뭐 프로그램에 조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수업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 중에 몇 명이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 소수예요. 그래요? 소수고. 10명도 안 돼? 그쵸.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반에?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네. 한 15명 있는 학급부터 어, 30명이 넘는 학급까지 되게 20몇 있어요. 명이네. 네, 네, 그 정도. 네. 근데 그 요즘 신문에 보도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진 보면 음, 선생님은 혼자 있고 어떤 애는 교단에 누워서 충전기를 꽂고 지 휴대폰 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뒤에서 우통을 벗고 교실에서 선생님은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데 지는 딴짓하고 있고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연출이 아니에요. 그냥 실상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었나? 학생 인권 조례가 정교조와 조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가 좀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문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법을 전문으로 하신 그런 분들, 법조인들이 보시면서도 이 뭐 거의 헌법이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조항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은데 그럼 뭐 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쓰면 그런 난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같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학생의 인권이라는 거죠. 학생 인권, 근데 그게 권리만 있다는 거죠. 학생 그 인권만 두꺼운 학생인권 조례 내용 가운데 학생의 의무를 얘기한 건 딱 인- 한 군데. 인권만 얘기하고 권리만 얘기하고 권리만 의무는 얘기하고 없어요. 책임 없어요. 의무는 없다. 의무 네. 책임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음. 이제 급하게 내놓은 교권을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고 네.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막 속속 거의 속사포처럼 나오고 있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거친 부분은 있지만 예전에 진작 좀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엉망으로 싸우고 있을 때 네. 그걸 말리면 아동학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그런 아주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학부모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는 창구를 교사가 아닌 뭐 공동체계로 민원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게 한다든가 등등. 조례니까 국회 필요 없이 교육부 차원에서 하면 되네. 그렇죠.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체벌도 가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네네. 학생들이 가방 안에 뭘 가지고 왔든지 그걸 열어볼 수도 없어요. 네네. 사생활 침해고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생이 무엇을 위험하거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가방을 열어본다든가 네. 예전에는 왜 교수님 우리 소지품 검사도 학교에서 네, 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권리만이 아니고 의무 책임해야 된다. 의무 책임도 부과해야 된다. 네. 학생 인권에서.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그 어느 정도의 체벌? 네. 그걸 어떻게 체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벌까지 구체적으로 그 그렇게 뭐 얘기하고 했던데 있어요. 뭐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뭐 네, 신체적인 뭐를 가할 수 네. 있다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 그러면 몇 센치짜리 뭐 회초리를 사용할 건지 강도는 힘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아직 없단 말이죠. 규정은 없어요. 예.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또 그 구체적으로 뭐랄까 시행 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겠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네. 후속으로 계속 보완이 돼야 될 아, 것들이 참, 굉장히 그러네. 눈에 많이 보여요. 학생 인권만 인권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인권 또는 권리만 얘기하고 의무 책임을 한다. 그런 것을 의무 책임을 한다. 근데 학생 인권이에요. 그러면 그 교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권은 우리가 제목이 이제 교권 침해 시작과 끝인데 네. 우리가 뭐 얘기는 좀 많이 한 건데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 교권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교권은 어떻게 보호하고 교권은 어떻게 해야 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생에게도 책임을 가르치고 의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죠. 그거는 막연한 얘기지. 공제 말씀이지.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는 안전장치인 학생인권 조례부터 걷어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교권을 강화시키자고 얘기하는 것도 실은 저는 좀 불편해요. 무슨 그랬더니 뭐 정교조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예, 전국적으로 그래, 50만? 아니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정도 되는데 50만이 정교조로 동원되려면 정교조가 안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한다? 네. 글쎄요.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왜? 아니 방송에 뭐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 누굴 붙잡아갖고 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정황만 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는 왜 선생님이 내 평생 또 오마이뉴스에서 또 인터뷰하기 처음이다 그러는데 네. 오마이뉴스는 뭐라고 인터뷰한 거예요?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그때 그 서희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날, 네. 그 다음 날인가 그 서울교육청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그 선생님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해라. 네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진짜 악성 민원에 의한 것 같으면 그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교육당국은 마련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악성 민원은 그러면 주로 학부모. 학부모를 뭐 어떤 사실상 차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은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학부모예요. 근데 학부모는 뭐 왜 뭐 네가 잘못되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그거 뭘 만들려다가 왜 네, 애가 찢기게 그렇죠. 만드느냐? 너 그렇게 하다 그걸 그렇게 계속 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가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부의 학부모가 근데 선생님들한테 그건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좀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고 네. 계속 계속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없애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봐서라도 네. 그러면 한번 없애봐라. 어.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뭐 아니었다라든지 맞다라든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뭘 질문했다고요? 오마이뉴스가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네. 그 기자회견 장면을 네. 이제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취재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인용을 일부 해서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교권 침해의 시작은 뭐냐? 네. 저는 이제 그게 학생인권 조례에서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교권 침해의 시작은 학생인권 조례다. 네. 그럼 도대체 끝은 뭐냐? 음. 일단 학생인권 조례가 종말을 보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좀 고백하고 싶어요. 고백은 한번 하는 건 좋은데 학생 인권 조례의 종말을 정교준이 민주당이 허가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수순을 밟아야죠. 학생 인권 조례는 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례인데. 이게 조례보다 상위법이 엄연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조례 위에 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학생 인권 조례는 국회에서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법 단계에 봤을 때 네. 국회에서 그 제정된 법보다 조례는 하위법인데 네. 그 조례가 더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죠. 서울시의 교육위원회도 있고 네. 얘를 떠들겠지 또.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선생님은 편하게 말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학생 인권 조례를 종말시켜야 된다. 종말 안 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그 결과 이렇게 참담한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네. 극약 처방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교조 같은 데서는 조혜영 교육감이 절대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대폭 수정해라라고 약간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교육부에서도. 수정이라도 해라.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독소조항 같은 그 다음에 네. 타협하라 수정해라에 그 다음 거는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없네요. 네. 아, 참 어렵네. 어려워.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얘기 못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평준화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 같은 데가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가 평준화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새로운 뭐 대원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뭐 다양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평준화하고 사교육하고는 저는 사교육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경기중학교를 들어갔으면 뭐 사교육을 많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간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언제부터 계속 그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교육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평준화, 다양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건 어떠세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평준화는 네. 사실은 전체적인 그 수준을 다 저하시키는데 하향 평준화. 평준화에 네, 네. 인도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경기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네. 크게 별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네. 경기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게 아니고 경기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대학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때는 이른바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육이 작동한 것이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뭐겠냐는 거죠. 음. 실은 지금 현재 한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사립이라서 저는 그 학교에서 34년째 그 학교가 원래 뭐 저희는 그냥 일반계 있는 곳이 뭐지 58년생 그 이전에는 깡패 학교 했던 거 알아요? 알죠. 지금 서면거리에서 어, 딱 부딪히면서 지금은 뭐 금성고등학교 출신 뭐 선생 의사 선생님도 많고 유명 사람이 많지만 네.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그 평준화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뭐라고요? 평준화가 다양화가 예, 오히려 그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데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뭐 경기 중고등학교를 갈 수는 없는 거고 대원외고가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음.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꾸준히 서울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은 네, 이런 그 뭐랄까요 수월성을 추구하는 고등학교들 네, 뭐 외고를 없애라.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네, 그 외고에 좋은 자원이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니 일반고에도 적용시켜서 일반고 전체를 수준을 레벨업 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럴듯하게 해서 네. 이러한 좋은 학교들 뭐 외고나 이런 학교를 없애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굳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들의 아이들은 또 외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 보내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다학고 3학년이 대학 들어가면 재수인 거 알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저는 모르는데요. 다학고등학교는 고2 때 대학을 들어가야 돼. 고3 때 들어가면 재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여담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능에 천몇 등인가 2천 몇 등까지 의대가 가는 그렇죠. 예, 그건 압니다. 네. 이과는 너무 의대를 많이 가고 네. 문과는 너무 법대를 법대를 많이 가고 그거는 뭐 의대 방사선과 의사는 80, 90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데 참 제가 맞네. 참 어떻게 될지 좀 더 얘기를 좀 얘기가 끝이 없네. 밤을 새도 얘기해야 돼 사실은. 네. 6.25 얘기하기 전에 여기 분들 잠깐 질문 잠깐 받을까요? 뭐 박건필 선배님 질문하세요. 아니 진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청만 하면 뭐예요? 질문하네. 선생님, 선생님이래네. 선배님 딸은 어디 나왔지? 저 이대 물리대 출신. 후배네. 문과대학이라고지 물리대. 네, 네, 네. 문과대학이 정확하가. 문과대학에 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네. 과는 문과대학이니까. 문과대학에 뭐 영문학과, 불문학과. 아니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그 애가 싫어하니까. 사이비니까. 저도 애비를 사이비네. 사이버시니까. 일단 그렇고 이대 바치 같은 거 하얀 바치가 문과대학.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때
몇 학번이죠? 아니 뭐 그거보다 아 그것도 그러면 돼. 아니 그 사실 아니 형님 말고 따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토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제발 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그럼 가해 시켰어? 가해 학원. 되겠습니다. 어? 그 학교 교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잖아. 몇 학번 정도 됐는다고 얘기해. 몇 학번은 대충. 학번. 우리 학번인데.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강남에 있다가 이제 강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립 여학교 성명여대 부속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거 추첨을 한 거 아니야? 그거? 안에 거기는 그렇게 됐겠지. 근데 나는 그 뭐라고 그래 그런 거 다 편집 때 뺄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은 편집하는 거 아니야 형님. 이거 다 생방이야. 편집할 수 없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번에 한 거 다 저번에 편집 후 이번에는 네네. 네, 그냥- 그럼 알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립학교니까는 두 학교인데 형님의 전학을 온 거죠. 전학 자체가 사실은 백입니다. 티오가 그게 우리가 학번에서.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육 환경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를 제 어머니가 그때 계셔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귀여워하셨어요 딸이도. 그런데 그때서부터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중학 가는 게 어려웠고 그다음 고등학교 또 유학을 벌써 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학교 공교육에서 이제 뭘 시작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학습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러면 방과 후에 애들 저기 남아서 시키는구나. 그러면 이게 싫어서 빼주세요. 학교 선생님 가서 빼주고 또 방학 때도 또 뭐 한다라고 그래. 그것도 또 빼달라고. 그런데 저기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 사촌 애들이 좀 뭐 좀 가르치겠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교육 일체 없었고 본인 하여튼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학교 교육은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수월성 교육과 지진학 이런 것 때문에 그 보완제로서 대체제 보완제인데 보완제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미 학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명 학원이라는 게 생겼고 그것이 선배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씁니다. 졸업한 지 45년생. 그래서 그때서부터인데 사실은 지금 2대8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20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요즘 그 산업부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먹을거리.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오늘 공감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든 간에 좀 오늘 다 말씀이 안 되면 다음에 좀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편집도 주제별로 조금 나눠서 하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정섭 선배님 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할 말씀 하시는데 질문도 좋고 거기 정동식 선배님한테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거. 귀가 어두우셔. 듣질 않아가지고 갑자기 네. 얘기하라고 선배님 손자도 손자 선배님 손자 얘기도 하시고 좀 할 게 없어요? 크게 할 얘기 없어요? 듣질 않아가지고 네네 잘 못 드셔. 정동식 말씀 우리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학교에서 유교는 어떻게 배우나 이게 뭐 따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한 10분, 15분, 10분 정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평화를 지키려면 네. 전쟁을 준비하라. 저 같은 국제정치학자가 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공은 정치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회 수업을 할 때,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에만 집착하면 평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굴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리고 희생 없이 지켜지는 자유는 없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종종 수업 시간에 하는데 네. 이제 유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게 대한민국의 그 오늘이고 그리고 자유고 시장 경제고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애들한테도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6.25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교과서에 6.25가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6.25가 일어나던 당시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 네. 그때 당시의 대통령에 네.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거예요. 뭐 독재고 예. 네. 독재자이지만 독재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 살린 건데 이승만 네. 대통령이 6.25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의 그 속된 표현으로 네. 런승만 뭐 이런 표현. 런승만이 뭐예요? 런 달려서 도망갔다 이승만이. 도망가서 그래서- 한강대교 예. 또 타겟시켜 예, 자기만 예. 먼저 도망가는 런승만이란 말 쓰네.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런 말을 써서 참 예, 문제예요. 그렇게 누군가 어른들이 얘기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만화 나온 거 알아요? 네, 네. 그 사람 예, 윤선희 작가. 그 사람 그 제가 몇 봤는데 6.25에 대한 관심이라는 인지도가 너무 적더라고. 네. 관심이라는 인지도. 내가 부산에 중학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자 중학교인데 북침 남침을 몰라. 네. 그게 학생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사도 어. 몰라요. 그래서 그 일요일 새벽에 남침을 했다. 나만이 친 겁니까? 나만이 친 거가 되느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하니까 북한에 아이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연수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임혜경 교육감 때 네, 선생님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사회 선생님 모아놓고서 그때 원자력 네. 한수원 재단에 그 한수원에 돈을 받아갖고 한수원 가서 하고 또 경주 가서 하고 그랬는데 와 제가 한번 이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임혜경 교육감 밑에예요. 네. 근데 임혜경 교육감 밑에 그 교육청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에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통일은 얘기하지만 정치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저기 성동구의 홍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 사람한테 그 내 원고가 넘어갔어. 그리고 한수원 것도 원자력 발전에 얘기하는 것도 막 까다가 내가 하는 얘기하는 것도 막 까는데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이 좀 들으신 분이 있어요. 50 넘은 분이 있는데 동조한다 그러지만 또 젊은 애도 동조한다 한두 명이 얘기하지만 그러면 연락합시다 하면 연락 안 하고 그래서 무섭더라고. 부산이 정교조가 세죠? 예. 왜 부산이 세? 원래 부산이 정치가 좀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정말 저는 극소수에 속하는 어, 그런 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 대한교조? 네. 그 부산 멤버가 몇 명이나 돼? 그거는 그 기밀인데요. 기밀이에요. 네. 그럼 얘기하지 마시고.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도 기밀이겠네. 퍼센트라 하면 부산 지역 전체 교사의 네. 그겁니까? 네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일당백인 교사들이 모여 있고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고 공부하는 거 진심이고 네. 그래서 연수도 열심히 받고 네. 아이들과 함께 그 교단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게 된 그 시작이 아까 학생인권 조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몇몇의 아이들은 자유와 방종도 구분 못하고 네. 교실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네. 그 피해가요 네. 교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실 안에 있는 대다수의 정말 양순하고 부모님한테도 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와 있는 아이들은 고스란히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나빠지면 이렇게 돼. 우파고 좌파고 학교에 보내지 말자. 라고. 지금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말도 안 돼. 대안학교를 하는 그러니까.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 우리 요새 우리 정치권의 유명한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손자인지 친손자를 뭐 독일계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니 조영선 시장님이 그 혼자 끊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어요. 정교조 선생님 하시는 대안교조 말고 다른 또 단체가 있었죠? 네. 지금도 있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교사 노조 연맹. 그거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어, 다 지금 제가 다른 정교조 말고는 다 우파야? 다 어. 한쪽이죠. 저 빼고 다 한쪽이죠. 아 그래. 다 네, 네. 그러면 좌파도 정교조 말고 많았네 또. 걔네들은 왜 또 따로 나눠졌어? 여럿으로 보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요. 예, 많아 보이잖아요. 대학- 제가 다른 거는 다 뭐 어느 쪽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 교사 노조 연맹의 네. 1대 위원장이 정교조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교사 노조가 대한민국 30대 후반 40대 50대를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잘못된 생각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 정교조 40대 50대를 망친 정교조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고 뭐 탄핵 그런 촛불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34년째 학교에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제가 이런 교사 단체를 하면서 교사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보면 특정 단체에 들어있지 않아도 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정교조도 아니고 교사 노조 연맹도 아니고 아니에요. 대한교조도 아니지만 저 사람 저쪽이 아파. 네. 난 중도야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네.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그렇죠.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든 사람이 몇 살이에요? 지금 한 50살? 50살? 네, 저랑 한 7, 8살 차이 날 때 음. 제가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54년생인데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경희대 언론대학원인데 66년생이야. 뛰던갑이었어. 그 얘네들이 그랬어. 얘네들이 뭐 경희대 뭐 그런데 경희대도 만만치 않던데 요즘에 경희대가 만만치 않아. 엄청나던데. 장시간에 마지막으로 뭐 하신 얘기라든가 좀 미흡한 네. 얘기 있으면 네.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선생님들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이 수렁에서 그치. 빠져나갈 계속 뉴스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 죽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저희 단체가 네. 아주 작은 불씨가 될지 모르지만 네네. 교육 본질 회복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학부모나 또는 주변의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선생님들이 될 때 네. 그게 작은 반향을 일으켜서 어쨌든 시간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근데 교육 본질이라는 게 진짜 막연한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없고요. 이런 방송도 하고 네.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네. 뭐 SNS도 하고 계속 해야 되네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을 경쟁력 있게 잘 길러내는 게 교육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안 듣는데 뭐 근데 그러면 듣게 만들려면 시험을 쳐야죠, 실은. 시험을 쳐야 돼. 네. 근데 시험을 다 없앴어요, 지금. 그래요? 네. 중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거의. 제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어 선생님
영어 가해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네. 가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정이야. 돌아가셨을 텐데 그 사람은 가해를 2시간 정도 하잖아. 네. 1시간 시험 봐. 그러니까요. 영어는 시험을 많이 보면 실력이 늘어요. 아, 그러니까 시험 없이 애들이 어떻게 그치. 실력이 드는 아니 해석해 선생님 해석 잘해주네. 자기가 풀어보려고 애써야지. 네. 어느 그 테이크오프 대하고 독해력이 들어나다 그건 여담이고 교육 본질 좀 해봅니다. 하여튼 계속 좀 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겠고요. 네. 또 좋은 칼럼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네. 하여튼 끊임없이 네. 이제 작은 일이지만 계속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또 힘을 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박수 좀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